북한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북한의 시민들은 심한 굶주림과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한 굶주림은 없었지만 언제 박탈당할지 모르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 역시 언제나 노심초사하며 지내야 했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에 굴복하며 독재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매일을 살아야 했었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중장급 간부로 일했던 김춘식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춘식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탈북한 지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저는 경기도 인천의 송도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매일을 눈치 보며 제 지위를 지키기 위해 마치개처럼 충성심을 검증하며 살아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 중장급 간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불안에 떨며 사는 일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제가 어쩌다 북한에서 중장급 간부를 하다 한국으로 넘어서 인천 송도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평양에서 태어나 정치적 성향으로 아주 충실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의 충성심을 잘 보여야 한다며 김정은에 대한 막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신 분이셨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북한의 최고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신 아주 똑똑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능력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며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노동당 핵심 직위에서도 중앙지방의 핵심 관리자로 계셨던 저희 아버지에게도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여자를 너무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배다른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중장지방의 핵심 관리자셨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이 끝나면 술과 여자로 마무리할 정도로 술과 여자를 좋아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를 만나 외간 여자를 임신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께서 집안에 소홀히 하는 느낌을 받아 아버지에게 따지며 물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결국 모든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가 3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제 배 다른 여동을 가진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그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라며 말씀하셨고 그 뒤로 제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본인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집에서 항상 외톨이처럼 쓸쓸하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출근을 하시고 집에 새어머니와 여동생 제가 셋이서 있을 때는 차별이 있었는데요. 밥 먹을 때도 제 반찬은 항상 김치와 나물이었고 여동생은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여동생은 새 옷을 입고 저는 남자라며 헌옷을 입어야만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친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뛰어난 머리를 닮아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소위 말해 우등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 집을 나가 어머니를 찾아야겠다 결심했죠. 저는 밤낮으로 코피를 흘려가며 집을 나갈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저의 의붓 여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고 그날은 새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두 분이서 놀러 나가셔서 집에는 저와 의붓 여동생 둘뿐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어서 여동생이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여동생의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피부도 하얗고 늘씬한 몸매라 밖에 나가면 남정네들이 계속 말을 걸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몽글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급하게 물을 떠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의붓 여동생이 잠든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설마 이게 아버지가 느낀 새어머니에 대한 감정인가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같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합격하고 드디어 집을 나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잠에 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거실에서 자고 있었을 때 잠에 든 척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이상한 오빠라고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동생도 싫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저의 밑에서 무언가 땡겨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의붓 여동생과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방 불을 껐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그리곤 생각했어요. 아, 나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렇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죠. 저는 시간이 흘러 북한의 중장급 간부가 되어 고위 간부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며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저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곤 가끔씩 고위 간부들과 술을 먹으며 모르는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의붓 여동생이 생각이 나곤 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음란물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중장급 간부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도 저도 남자였기에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상 제작 유포 소지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거나 가지고 있어도 징역 혹은 교화소 수감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형벌에 처할 수도 있는 불법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감시가 철저해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당국에 등록해야 했었고 보위부나 보안원이 불시에 검사를 나와 핸드폰 검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영상이 발견되면 그 영상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고위 간부 동무가 영상을 몰래 보는 날도 있었는데요. 국경지역 특히 중국과 가까운 함경북도나 양강도에서는 중국에서 외장하드로 몰래 들어온 한국 드라마, 일본 영상 등 몰래 받아와서 저 역시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고위 간부들끼리 한밤중에 몰래 다 같이 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마음 편하게 본 것은 아니었어요. 영상을 보다 적발되는 날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는 고위 간부들의 대규모 검열이 심하게 일어나던 시기였었는데 검열 때문에 고위 간부들 또한 영상을 본 것에 대해 마음을 엄청 졸이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의 충성심에 대한 대규모 검열이 일어난 날, 영상을 유포한 고위 간부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던 고위 간부 2명이 적발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고위 간부들은 영상 자체도 중국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본 사람 모두 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가족 또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떨며 대규모 검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발각된 2명의 고위 간부들은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다른 고위 간부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떨리는 공포감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지켜온 내 지위와 자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도 영상을 본 사람으로서 언제 이 사실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제 주변에서 영상을 같이 본 고위 간부들이 하나 둘씩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저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곤 형벌에 처할 바엔 그냥 탈북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중장급 간부가 탈북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저는 제 목숨의 위협을 받아 어떻게든 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탈북은 정상적인 국내 경로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 중장급 이상 간부들은 대부분 해외 파견 중에 탈북을 하거나 임무 수행 중 도피하는 형식으로 탈북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해외 파견이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외교관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쳐 압록강을 건너 죽을 뻔할 위기를 극복하고 제3국 난민보호기관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될 뻔했지만 그곳에서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도착한 뒤 저는 한국의 국정원으로 도망치듯 찾아갔고 그곳에서 저를 하나원으로 데리고 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장급 간부가 탈북한 것에 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라며 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의 많은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왔고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뒤 건설직으로 일하며 지내다 돈을 모아 인천 송도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급 간부의 높은 위치였지만 하루도 숨 쉴 날이 없었고 저의 인격도 존중받지 못한 곳에서 나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끔 포차에서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곤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권리도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포차를 마감하고 나면 마음 불편하게 보는 것이 아닌 편하고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었죠. 가끔 북한에 있는 의붓 여동생이 생각나곤 합니다. 북한에서는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단지 이런 이유로 탈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소한 것이 저에게 많은 행복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허락된 것들이 저 자신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말아주세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준 한국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와 제가 운영하는 포차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의 포차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춘식 씨가 한국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춘식 씨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포차 번창하길 빌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